자, 계속해서 진화 과정의 주요 구성 인자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결국 요는 다윈이 이제 주장한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론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것이 가장 유일한 진화론인지 그 누구 또 다른 어떤 나는 좀 견해가 다를세 하고 한 그런 진화론은 없는지 또는 다윈이 최초로 그것을 진화론을 이제 처음에 이제 주창을 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윈 이전에 다윈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장 베프티스트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라마르크의 초기 진화론 용불용설로 잘 알려졌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이제 다윈의 옳은 진화론과에 대비해서 옳지 않은 진화론으로서 이제 대비를 해서 본보기를 얘처럼 되면 안 돼. 얘는 나쁜 애야 하고 자 여기 우리 다윈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비교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이용을 해 왔었죠. 왜 옳지 않느냐? 네, 라마르크의 용불 용설이 옳지 않은 가장 대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인터넷에서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치면 이 그림이 딱 튀어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는지 처음에 기린은 말처럼 얼룩말과 비슷한 그런 말과 같은 어떤 초기에 기린의 조상에서부터 목이 점점 길어지면서 기린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라마르크에 의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세대에 걸쳐서 각각의 기린들이 동기부여는 물론 됐었어야 되겠지. 갑자기 열매가 오로지 높은 데에 있는 열매밖에는 없다. 키 커야지 키 컸으면 좋겠네라는 이 자아적인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병합이 돼서 각각의 각 개인적인 기린들이 전부 열심히 목베기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계속 목베기 운동을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목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길어져 가지고서 조금 길어졌어. 됐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그래서 나의 자손들이 나를 뒤를 이어서 해주겠지. 그 자손들이 갑자기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목을 키우자.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어. 다음 세대. 그래서 점점 더 세대가 걸쳐갈수록 드디어 오늘날의 그 긴 우한 긴 기린이 드디어 탄생을 했어. 그래서 우리의 조상 근본은 미미했으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하면 야 너도 이렇게 기린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얘기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된다는 뜻에서 용불용설이라는 것으로도 흔히 회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이론의 문제점은 우리가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었죠?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럴듯한데? 좋은데 뭐가 문제야? 이 용불용설, 라마르크가 대표하는 이 용불용설의 이론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 학교에서? 전혀? 진화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한때 고등학교에서 진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잠시 동안 한 2년 동안 못 배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까지. 자, 이게 문제죠. 획득 형질, acquired trait라고 하는 이 획득 형질. 획득 형질이 뭡니까? 형질은 형질인데 획득 형질. 형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표출된 어떤 특성의 형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IQ, 낮은 IQ, 높은 신장, 낮은 신장, 근육질, 저근육질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형질이에요. 다. 그 모든 형질들이 다 우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죠?
다 형질의 근원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다르면 형질이 달라져서 각각 이렇게 다양해졌다라는 것이 결국 그 근본 연결고리인데 획득 형질은 뭐가 다르지?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기인한 형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한 형질이 획득 형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는 이제 그냥 비실비실하게 태어났으나 열심히 대호각성해서 오늘부터 헬스 가서 열심히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막 하면 이렇게 몸짱이 돼가지고서 획득 형질이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이런 탁 획득 형질 좋아. 근데 획득 형질의 문제점은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짱이 됐어. 그 후로 덕분에 아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내가 몸짱이었으니 나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몸짱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니잖아. 도루묵이잖아. 나의 자식은. 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 비실비실 했었다면 그냥 그대로지. 그게 바로 획득 형질의 맹점 아니에요. 획득 형질은 뭐야?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다음 세대로.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마르크의 이 용불용설이라는 기린의 목 기린은 이게 뭐야 전부 다. 각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갑자기 그 결과로 아버지가 열심히 이게 나의 목을 자신의 목을 길게 해놔서 나도 그 덕택에 이렇게 긴 목으로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다. 이게 바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가정하에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획득 형질이 전수가 된 거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얻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지식을 쌓았어. 그러면 나의 자식은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IQ 150의 천재가 태어날 것이다? 아니잖아. 나의 자손은 처음부터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잖아. 물론 나의 지능이 원래 부모 잘 만나서 지능이 원래 좋다면 그것이 전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다 파악을 하고서 인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양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여기서 모순이 금방 사람들이 알아채지.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제 금방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이 획득 형질의 유전에 의한 진화론이 금방 이렇게 뒷견으로 치워쳐지고 에이 이건 아니야. 심지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20세기 초반에 어떤 정말 멍청한 이 생물학자들은 이 짓거리도 했어요. 꼬리가 긴 쥐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 그럼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계속 이 쥐들을 멀쩡하게 꼬리를 잘라버려. 똑똑똑똑 잘라버려. 그 다음에 꼬리가 잘린 쥐들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결국 꼬리가 짧아지는지를 안 짧아지더라고. 계속 이렇게 잘린 꼬리를 가지고 있는 아파 하면서 살던 쥐들은 전부 똑같이 긴 꼬리를 가진 생명체들을 그래서 엄청나게 긴 세대에 걸친 실험 끝에 결론은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이 짓을 해야 그것을 알겠니? 정말 멍청한 놈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윈의 이제 진화론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똑같이 긴 목이 길어진 것을 다윈에 입각해서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죠? 일단 라마르크의 입장에서는 형질의 다양성이 어떻게 각각이 생겨났지? 다양한 형질이, 새로운 형질이 어떻게 생겨났지? 열심히 노력해서, 각각 개인 노력해서 됐잖아. 그게 획득 형질이죠. 다윈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형질은 어떻게 생겨났지? 이미 유전자가 달라져서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서로 다른 형질이 이미 존재.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이미 서로 이런 초기에 살던 이 기린의 집단에서 목이 짧은, 목이 긴 그러한 형질들을 잠재적으로 가진 이제 개개인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어. 다만 그것이 선택되지 않을 뿐이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특별하게 딱 선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연은 관대해가지고서 목이 길건 짧건 무슨 상관이요. 슬프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다 살게 내줬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이 확 돌변해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목이 길지 않으면 전부 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목이 길지 않으면 전부 잡아먹어버리겠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든지 해서 이 아래쪽에 있던 음식이 전부 씨가 말라버려서 결국 오로지 유일하게 남은 음식들은 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이었다고 칩시다. 갑자기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난리가 나서 그나마 조금 목이 긴 친구들은 살아남고 목이 조금 짧은 불행한 친구들은 굶어서 죽고 그럼 그나마 조금 목이 길어서 살아남았던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것이 훨씬 증폭이 되는 거지. 나의 형질이. 옛날에 독일 체코의 스포츠 스타들은 일부러 국가에서 일부러 이 운동 선수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그냥 마구 괴물 운동 선수들을 양성했던 냉전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목이 긴 기린들만이 점점 더 활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럼 목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유리하니까 자손을 훨씬 더 많이 남기게 되고 그들끼리만 이제 짝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부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단 형질 자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다양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연이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훨씬 더 표출되게 선발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의 이론의 근간이라는 것이고 라마르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전부 균일하게 있다가 새로운 형질이 갑자기 갑툭튀 필요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돼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는 것이. 여태까지는 다 그랬어. 그런 줄 알고만 살았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이 21세기의 반전은 무엇이냐? 점점점이 되잖아요. 간주되었으나 점점점이 나오잖아요. 점점점.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후성 유전이라니. 에피제네틱스라고 요즘 막 핫 이슈로 막 이제 새롭게 에피제네틱스 한다고 이제 뭐 어깨 힘주고 다니는 과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에피제네틱스가 뭐길래 대관절.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제 에피제네틱스. 옛날에 고전적인 멘델의 유전학. 그러니까 다윈과 멘델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둘이 서로 동시대에 살면서도 서로 전혀 그냥 뭐 소닥보듯이 하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으나 이 멘델이 확실하게 정립해 놓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멘델은 그래서 사람은 역시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 캐톨릭 신부님이 기가 막힌 이 통찰력으로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그냥 딱 집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유전자의 이 정 자체를. 유전자라는 개념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 거기에. 그런데 유전자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뭔가가 딱딱 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개체가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세대를 이렇게 반복할수록 하는 것이 유전자라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을 최초로 설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거하면은 모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는 형질이 새롭게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DNA 염기 서열이 변한다는 얘기죠.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DNA 염기 서열이 변해야 형질이 변하는 거지. 그 중에서 일부가. 그것이 바로 멘델의 고전 유전학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의 바이블로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해서 당연히 이 독트린 한국말로는 뭐지? 이 독트린 안에서는
라마르크의 그 뭐 획득 형질이 여기 설 자리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질이 이런 유전자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형질이 딱 서로 달라 보인다면 그건 뭐지? 그게 바로 획득 형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근육맨이 돼갖고 몸짱이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깨 으스대다가도 나의 자손이 그것을 물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유전자에 그것이 변화가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했지만 뭔가 변화를 줘서 적응을 했지만 그 적응된 것이 완전히 입력이 돼서 나의 유전자를 바꿔놓을 정도로 나의 유전자가 바꿔서 나의 정자에 있는 유전자가 또는 나의 난자에 있는 유전자가 변화를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서 다음 세대에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이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획득 형질이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 적응의 결과로 잠시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어떤 특성이 변화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획득 형질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이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의 개념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유전자 변화 없이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 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질의 변화가 후성 유전학이에요. 물론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것은 이미 이제 작은 지엽적인 나무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큰 개념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놀랄 만한 것이 새로운 혁명적인 개념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형질은 유전자가 변화야 우리가 제대로 된 형질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획득 형질 그딴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인데 유전자 변화 없이도 어떤 형질이 변화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다음 세대로 이것이 계승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이지. 그것이 바로 이제 후성 유전학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DNA 염기서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형질의 변화가 후성 유전학의 개념 정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DNA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형질이 변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 성장 호르몬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있어, 우리는. 그럼 성장 호르몬 유전자에서 성장 호르몬 단백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 똑같은 유전자, 염기서열 변화 없어. 똑같아. 성장 호르몬에 대한 DNA 염기서열 조사해보면 뭐 사람 A나 B나 똑같아. 그런데 사람 A는 그 성장 호르몬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성장 호르몬의 DNA 발현이 단백질 발현이 엄청 많아. 많이 만들어내. 똑같은 유전자인데. 근데 이 친구는 B는 되게 조금 만들어내. 성장 호르몬을.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예요. 형질이 변화가 확실히 있죠? 그럼 그 둘의 형질이 변화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야, 이 둘의 유전자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DNA 염기서열 둘을 비교해봤더니 100% 일치하네? 에이, 뭐지?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형질이? 만들어내는 양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얼마나 활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발현이라고 해야지.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이 많아지면 그 결과로 나는 성장 호르몬의 결과를 즐겨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성장 호르몬이 적게 발현되면 그 덕택에 검소하게 사는 거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대표적인 예로 인간 유전체 분석이 딱 끝났을 때 인간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가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막 다 끝나고 한 1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서 끝났어. 이제 10년이 넘게 걸리긴 사실은 다 끝났다고 뻥을 쳐서 그렇지 실제로 인간 유전체 DNA 분석이 끝난 거는 작년에 끝났어요. 1990년에 시작해가지고서 2000년에 끝났다고 10년 걸렸다고 뭐 괜히 헛소리 했죠. 진짜로 완전히 다 끝낸 거는 재작년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작년 초에
결과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다 끝냈다. 그 이유가 있지 원래. 그마저도 Y 염색체는 아직 다 못 끝냈어. Y 염색체는 골칫덩어리라서 Y 염색체 염기서열 분석은 아직도 진행 중. 그러나 어쨌든 Y 염색체는 우리가 개무시해도 되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 별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자 이제 염색체 분석이 뭐 10년에 걸쳐 끝났다고 다 공표가 됐을 때 과학자들이 그 다음으로 다음 순서는 뭐다라고 가장 흥분됐던 게 뭐였겠어요? 인종 간의 차이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그거였어요. 흑인, 백인, 아시아인들의 각각 이런 서로 형질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DNA 염기서열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뭔가가 그들을 그들답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프로젝트로 딱 그것을 수행을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 개실망. 실망이 아니라 사실 다행이라고 해야지. 아무 차이가 없어. 흑인, 백인, 아시아인 염기서열 분석을 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유의미한 물론 개개인마다 염기서열 분석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없겠어요? 하나 그들을 그들답게 만드는 그런 유의미한 그 차이점이 DNA 염기서열상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죠.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들이 인종적으로 후성 유전학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한 대에 이렇게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손대대로 그 차이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서 전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 무슨 뭐 남미로 이렇게 이동을 하던 그 순간순간에 인종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을 텐데 그 갈라진 인종들이 획득 형질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은 복잡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의 흥미가 뭐 지금도 그런데 전혀 흥미를 끌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하나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훨씬 더 알아가야 될 부분이 뭐 안 그런 건 또 어디 있어요? 생명에서 알아가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이나 최소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모든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유전자 염기서열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은 더 이상 개나 줘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인지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했으니까 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음 장을 넘어야 되는 그 중간에 벌써 20분 어쩌라고 이래? 진도 이거 어떻게 해나? 중간고사 볼 때 1장만 가지고 보겠네? 여러분들은 좋죠? 원핵세포, 단세포라고 전부 이렇게 남세균은 그러니까 뭉쳐서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뭉쳐서 서로 같이 더불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단세포라고 이렇게 계속 우기는 이유는 우리 이 다세포 입장에서 원핵세포가 아닌 거 아니고 얘네들 핵이 없어요. 남세균 같은 이렇게 뭉쳐 살아도 다만 분화를 못하는 거지. 각각의 세포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짓 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다음에 다른 원핵세포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된 세포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분화가 된 세포가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래. 이 분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진핵세포만이 일부 진핵세포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핵세포가 모두 단세포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우기는 이유가 다시 얘기하면
기능을 나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능을 나누게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 기능을 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게으름 피고 기능이 지들이 알아서 좀 나눠준다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너희도 다세포구나 인정해줄 용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있는데 아직 그런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남색인도 가만히 보면 살짝 조금 이제 그런 이 전조를 조짐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몇십만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의 남세균 같은 그런 다세포처럼 보이는 그런 원핵세포들의 후손들을 보면 훨씬 더 분화가 된 그런 세포를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거야. 분화와 분열의 차이가 뭐냐? 정말 두 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분열은 그냥 숫자가 막 불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분열을 그러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다가 분열하는 세포들이 보통 그럴 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막 둘 됐다가 넷 됐다가 막 여덟 됐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세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 그만. 이제 나 이제 이런 짓 안 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사람답게 네가 사람이야? 뭔가 답게 나의 정체성을 찾겠다. 이게 바로 분화죠. 분화. 기능적으로 서로 달라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이 관심사가 아닌 것이지. 옛날 소시적이나 내가 아주 철없을 때 그냥 분열하고 다녔지. 내가 요즘 이 나이에 그 짓하리? 그래서 분열과 분화는 분화된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포 주기까지 가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개인적으로 세포 주기라는 장에 가면 바로 그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언제 분열하고 다시 뭐 하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통제를 하는데 특히 진핵세포에서는 분화된 세포는 이제 더 이상 세포 주기를 안 돌려. 은퇴한 거예요, 은퇴. 그런데 분화가 된 세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60대 나이에 갑자기 다시 20대로 지가 돌아온 양 다시 취업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 왜 이러셔 노망되셨나? 이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지. 분화가 됐는데 갑자기 너 그냥 거기서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 없이 그렇게 살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자기가 20대 또는 10대인 줄 착각하고서 다시 분열 시장으로 재진입을 해서 마구 분열하는 세포들이 암세포인 것이죠. 주로. 물론 분열 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의 유년기 세포, 그것을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줄기세포들 단계에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죠. 훨씬 더 암 발생할 확률이 높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얘네들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암들은 이미 분화된 세포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그래서 분화와 분열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왜 분열 안 하고 분열만 하는 세포가 생기나요? 이게 바로 비슷한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얘기죠. 분열만 하는 세포는 아직 요 초기 단계,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 단계 세포들은 분열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운명을 이제 전달받는 순간, 너는 무엇이 될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문제고 그래서 아직도 저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내고자 막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놀고 자빠졌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클론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이런 세포들은 전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전부 다 같아야지. 그런데 왜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 정보가 다 다르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100개라고 칩시다. 100개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뇌세포가 되고 나는 간세포가 되고 해서 분화가 됐어.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들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발현을 해야 되는 거죠. 100개를 받았는데 100개를 다 쓰면 뭐가 될까요? 서로 차이가 없잖아. 그게 일종의 이 줄기세포 단계에서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점점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선 100개의 유전자 중에서 100개 다 쓰면 안 되겠지. 그 중에서 10개만 골라 쓰는 거예요. 그는 10개가 골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각자의 초이스가 엄청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러니까 뇌세포는 100개 중에서 자기 나름의 입맛에 맞는 10개의 유전자를 골라서 발현시키니까 신경세포처럼 뇌세포처럼 생긴 이상한 애가 되는 거고, 간세포는 또 다른 100개 중에 또 다른 10개를 나는 이게 좋아 하고 골라서 발현시키니까 특이적인 간세포가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영어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고 해서 차등적 유전자 발현이라고 해서 분화의 이 메커니즘, 분화를 누가 관장을 하느냐, 바로 이러한 차등적인 유전자 발현이 그것을 관장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도 물론 많이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이거 아주 저도 옛날부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혼자 해오던 건데, 그러니까 무슨 뭐 단세포에다 세포 소기관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해봐야 알겠지 뭐,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이걸 하기 직전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저쪽 미국 동네 매사추세츠의 크레이그 벤터라고, 뭐 나중에 PCR DNA 유전체 분석을 할 때 그 사람 이름은 꼭 나오게 되는데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개인 사업가인데 엄청난 억만장자죠. 지 돈으로 연구소를 스스로 채워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막 하는데, 인공세포를 지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순전히 DNA 합성만 해가지고 새로운 세균세포를 만들어내버렸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합성된 세포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버전 3, 4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세포. 현재까지는 이제 원핵세포만 간단하니까 이제 원핵세포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유전체를 가진 것을 만들어냈지만, 여기다 그 다음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럼 이제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유전자가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겠지 뭐.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를 곧 알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간의 세포의 엽록체, 이거 왜 안 돼? 되지. 아니, 내 생각에 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돼지 껍질 좋다며, 콜라겐 많고, 돼지 껍질이 콜라겐만 아니라 돼지 너무 이렇게 나의 기능적인 효용성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참 이기적인, 좀 하지 말아야 될 짓이긴 하지만, 돼지 거기에 녹차 먹여서 키운 돼지 일부러 선전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차를 생산해내는 돼지, 뭐 그렇지가, 엽록체가 있는 돼지 어떨까? 피부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가지고서 얘네들을 일광욕을 시키러 딱 데려가면은 지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서 사료값도 좀 줄여주고 하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돼지고기로 먹었을 때 새로운 영양소도 들어가 있고, 왜 안 될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집어다 넣으면은.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동물이라고 해서 엽록체, 뭐 광합성 절대 못하는, 동물은 절대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곤충, 진딧물 중에 일부 종은 사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똑같은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껍질에. 그러나 물론 이 엽록체가 아니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계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이 홍색 같은 거를 띌 거야, 단풍처럼. 그러나 어쨌든
원하면 그들은 일종의 비슷한 광합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이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냥 엽록체 하나 딱 넣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시스템 생물학에 대해서 열심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쌓아 나간다면 이 분야가 바로 합성 생물학입니다. 새로운 분야,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다가 우리가 얻은 지식을 계속 하나씩 쌓아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체를 합성을 해내는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누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확실히 이걸 입증을 할 수는 없으나 이게 아니라 그 정반대라면 사실 이게 말이 훨씬 더 안 맞잖아요. 이게 엽록체가 먼저 들어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있어야 진핵세포가 기능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의 엽록체는 하나의 영어 표현에서 엑스트라 그레이비인 것이지 덤으로 하나 더 생긴 것이지 식물세포도 미토콘드리아는 필수적이거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들어와 이 자리 잡고 있는 과정에 이 와중에 엽록체가 새롭게 들어와서 이게 식물과 동물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로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가 영양 생물이 이것을 가지게 됐을까? 뭐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발생하는 그런 식의 자가 영양 반응을 수행하는 그 이전에 훨씬 세균 같은 것들, 저 심해 아주 이상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세균들이 일종의 이런 자가 영양 방식의 대사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빛 없이 그냥 간단한 무기물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훨씬 더 한 단계 도약을 해서 이렇게 이게 물을 뽀개버릴 생각을 한 게 아주 획기적인 혁명이거든요. 물을 뽀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도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뒤에서야 나중에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발생해서 잠수함을 돌리는데 그전에는 산소 가득 싣고 잠수함 타고 다녔잖아. 근데 근래에 와서야 그 기술이 발달해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서 왜냐면 물을 전기분해한다는 건 엄청나게 이 화학적으로 서로 떼내기가 힘든 것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식물의 조상이 어떻게 하는 법을 습득을 해가지고서 수행을 했다는 그게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전 개성이 됐겠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들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해서 지 생명 아니라고 남의 거니까 장난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람이 자가 영양 생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가지는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탄수화물의 공급. 그러나 사람으로서 식물과는 달리 동물로서 또 다른 단순한 에너지원의 탄수화물 요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특히 동물의 경우는 이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가 되잖아요. 근육 같은 것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가영양 생태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단백질까지도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할 수 있는 콩과 식물도 있긴 하나 그래서 그런 것을 했다면 영양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많이 획기적인 발전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침팬지와 사람이 만약 그런 식으로 그것을 능력을 획득을 했었다면 그것은 침팬지와 공통 조상이었던 시절 훨씬 더 그 이전 시절에 그것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 얘기지. 침팬지와 비스무리한 침팬지와 사람과의 공통조상,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한 능력을 진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모든 것에 다 단계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얼마든지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진화라는 현실적인 이 게임에서는 일단 네가 어떤 한 스텝을 밟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요 단계에서만 일종의 작은 개선을 사고에 의해서 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그 작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진화가 되는 그런 얘기지. 현재까지는 내부 공생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외에 다른 어떠한 세포 소기관들이 없습니다. 일단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왜 다른 세포 소기관들과 무엇이 다른지는 이제 우리가 4장에 가서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때 가면 훨씬 더 확실하게 그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내부 공생 이론 말고 이들에게 쑥 들어와 뭐 어떻게 얻게 된 다른 이론이 있느냐? 그거 역시 없어요. 왜냐면 또 달리 그나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다른 길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기술이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옛날처럼 무슨 GMO 같은 것을 구태의연하게 걱정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유전자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마치 손쉽게 컴퓨터에서 우리 뭐 편집하듯이 교정하듯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크리스퍼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서 이건 뭐 정말로 유전자 변형하는 거는 좀 일도 아니게 된 세상이 와버렸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그것에 이제 헤게모니가 걸려 있는 나를 위시해서 그런 사람들이야 계속 이쪽으로 밀지 이거 좋다 하고 미는데 당연히 다른 일반 대중에서는 일단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안전한 거야 이거 환경은 어쩌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거 뭐 어쩌려고. 자, 이거는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말만 타고 다니던 시절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발명이 됐어요. 너무 좋지? 자동차. 정말 좋아. 이 자동차가 얼마나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 막 자동차에 의해서 치여서 막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한둘에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이런 부작용이 오치가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변해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자동차를 전부 다 금지시켜야 되나? 그러지 않고 있죠. 이유가 있겠죠? 다만 그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규제와 엄청나게 교통법규를 끌어내가지고서 자동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 계속 그것을 우리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내뱉는 이 매연가스 이런 것들을 어떡할 거야 이거 환경 이거 말똥은 훨씬 낫어. 근데 이 매연은 이거 완전히 환경을 완전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디젤 차를 줄인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잖아요. 이거 역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 BMW, 뚜벅이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은 또 나름대로 모든 일반 대중들이 가능하면 자동차를 전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회적인 지원과 그런 것을 하면서 거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도 정말로 우리가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지금이야 그냥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유럽에서는 정말 금기시되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프리요. 마켓 가면 그냥 유전자 변형된 식물, 과일들, 농산물들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저항감 없이 소비를 해 사람들이. 이 차이가 뭘까?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의식이 더 높고 시민의식이 높아서일까? 무슨 소리야. 아니. 각자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농업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식
그런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럽은 미국이 저런 짓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농업이 완전히 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구실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인 이런 그 헤게모니 싸움일 뿐이고,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거 없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인간이 그도 또 집단 지성을 끌어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핸들을 하겠죠. 인간은 자가 영양생물이 아니라서 자연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엽록체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엽록체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줄어든다면 그렇지, 자연 파괴가 좀 덜해지겠으나 그건 상관없이 엽록체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냥 이기심의 지존이기 때문에 이거는 혐기성 세균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렇지, 혐기성, 산소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산소 없는 상태에서만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 이것들이 그들의 후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높아졌던 시기가 이게 산소가 이렇게 높아졌던 이유 자체가 전부 다 추적을 해보면 그 남세균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그 원핵 세포들이 막 번성을 하면은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제 굶어 죽게 되거든. 막 인구가 많아지면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굶어 죽게 되고, 막 이 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면 갑자기 또 소멸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거기에 부화 내동해서 산소가 갑자기 초기에 산소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생겨나가지고서 대량 멸종한 사건이 거의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대멸종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거의 초기 대멸종은 이 산소 때문에 대멸종, 거의 대부분이 80-90%가 멸종한 그런 사례도 있고, 후기에 가서는 또 갑자기 이렇게 산소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산소만 바라보고 살던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한 80%가 갑자기 멸종해버리는 그런 또 대멸종도 있고, 그 생명체들의 목숨은 진짜 파리 목숨들이죠. 환경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세에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지, 그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카멜레온이 열대 지방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운 지방에 올라오면 얘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지.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는 어떻게 되나, 이제 체온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 대사작용이 올바르게 맞게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서식지가 만약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의 온도에 적응하는 그런 방식, 전략적으로 좋은데 이 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에너지 그게 소비 안 해도 되고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나, 그 대신에 그런 환경이 그런 대로 마일드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춥고 뭐 이런 지방까지 못 올라오지.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이거 염기서열 분류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생긴 거를 비교했어요. 이것을 모폴로지, 형태학적으로,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막 분류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운 좋게 화석이 얻어 걸리면 그 화석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계통을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탄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류학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면 정말 아무나 가서 선무당이 아무나 할 수 있는 DNA 염기서열 분석이야 그냥 갖다 맡기면 기계가 하면 다 끝나니까. 그런데 정말로 장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DNA 염기서열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잠식되어 왔다는 것이죠. 식물종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런 이 형태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서로 이 유사점을 분류하는 그런 점들이 아직도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기준이 어디서 생존하는가가 아니라 이거 역시 그러니까 특히 엄청 많이 달라요. 엄청 많이 다른데 DNA 염기설 분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큰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이걸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요걸 하려고 요것만 하고 오늘 끝. 종분화가 일어나기 전에 축적된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이게 바로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거 P 플러스 Q 제곱은 P 제곱 뭐라지 이거 하디 바인버그 무슨 평형 뭐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요게 바로 집단 유전학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전이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P, Q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유전자형이거든. 이 유전자형들의 빈도가 변해. 원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빈도가 변하는 게 관측이 된다면 이거 수상하다. 뭔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입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유전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50분인데. 자, 나머지는 어떡하나 뭐 녹화에 영상에 띄우든가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신도가 다음 시간에 겨우 2장 들어가겠네.